그래도 연말에는 이거보다 낮을 거다라고 보는 이유는 대외 변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12월 FOMC는 지나갔고요. 11월 고용 동향에서 계속적으로 노동시장이 부진한 그림들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내년에 연준이 적극적으로 인하를 그래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메리츠증권에서 거시경제 분석 담당하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요즘 환율 때문에 걱정들 많으시죠? 원달러 환율이 요즘도 1470원대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500으로 정말 갈지 아니면 저희의 예상대로 1400원대 초반에서 안정화될 수 있을지 의견들은 분분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유발할 수 있는 이벤트 중에 방금 지나갔던 FOMC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행 금리 결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 생각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저항이 상당했습니다. 여기 11월 12일부터 11월 24일까지 불과 2주 동안 FOMC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봐도 뭐 정말 천차만별일 정도로 아무 얘기나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12월 달에 보팅을 하지 않는 사람들 얘기는 그렇게까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고요. 보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 12월에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람들은 지금 물가 상승률이 3% 근처에 와 있는데 무슨 금리 인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12월에 그래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은 노동시장이 많이 아프니까 12월까지는 금리 인하를 해줘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크리스토퍼 월러, 필립 제퍼슨, 그죠? 다들 아시는 스티븐 마이런, 그 다음에 뉴욕 연은 총재 존 윌리엄스, 당연직 부총재죠. 소위 말하는 연준 지도부들이 노동시장의 하방 위험이 조금 더 엄중하다. 그래서 12월에는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의견들을 모아서 사실은 12월 FOMC를 앞두고는 그래도 금리 인하를 하겠구나 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 노동시장 환경을 보면 그렇게 데이터가 좋지 않아요. 9월 달에 비농업 취업자 수가 전월 대비 11만 9천 명 늘어나면서 일견 호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좌측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레저 여가 헬스케어 사회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민간 고용은 5월 이후에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4월 2일에 트럼프가 상호관세 보편관세 어나운스를 했고 실제로 유예를 한 다음에 8월부터 적용하기 시작했지만 관세 압력이 굉장히 세게 들어올 수 있고 우리가 나름대로 비용 절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기업들이 5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좀 덜 뽑고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을 좀 내보내는 그런 형태를 취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업률이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도 제가 이제 구직하려고 하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노동시장 환경이 좀 좋아 보이니까 이제 구직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로 재편입되는 시기에 실업률 상승이면 이건 좋은 실업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그림 보시면 연구 실직자가 올라오면서 실업률이 올라오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잘린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이거는 질이 안 좋은 실업률 상승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 보시면 미국 해고 예고 건수인데요. 챌린저 보고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당장 사람들이 나갔다라는 게 아니라 해고 통보를 받은 사람들의 건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10월 달에 15만 명을 넘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쇼킹했지만 비용 절감 목적으로 5만 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고 AI 대체되는 이유로 3만 1,000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라는 게 좀 쇼킹했습니다. 관세 충격을 기업들이 흡수하기 위해서 임금을 깎든 아니면 사람을 자르든 그런 행태를 취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0월 달에 그런 부분들이 좀 표현이 되는 거 아니냐. 물론 11월 달 들어서는 이 숫자는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은 간헐적으로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사람들을 자르는 행태가 조금 보편화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노동시장의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모두가 아시는 대로 연준은 3연속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일단 물가 압력이 미미한 가운데 노동시장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악화되었기 때문에 12월까지는 대응을 하자라는 게 연준의 기본적인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가 중요할 텐데요. 저희는 내년 1분기는 좀 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가 재화 물가 상승을 유발을 하게 될 거고 이게 올해 4Q 내년 1Q 숫자를 들어 올릴 거다라고 여전히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미 3%대에 와 있는데 무슨 금리 인하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수가 적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년 1분기에는 그러한 의견들이 조금 더 힘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기저효과를 반대로 먹고
떨어지는 내년 2분기, 마침 그때 이제 연준 의장도 바뀌죠. 캐비넷 셋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사람이 이제 부임을 하게 되면 6월에 인하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노동시장 지표의 악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라고 하면 연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반영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달러는 조금 더 약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림들이 좀 전개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요즘 관심이 많으신 엔화인데요. 다카이치 사나에가 자민당 당수로 선출이 되고 그 다음에 총리로 부임을 하게 되면서 아베노믹스의 부활을 외쳤던 사람이죠. 그래서 추경도 하고 그 다음에 내년 예산도 확장 재정으로 편성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실제로 실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추경이 딱 나오고 나서는 BOJ가 이제 정부랑 정책 공조를 하면서 금리 인상을 좀 미루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가 10월에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왼쪽에 있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파든 비둘기파든 관계없이 12월 달에는 인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환율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우에다 총재가 굉장히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직후부터 엔화가 급격한 약세를 시현을 했고요. 보시는 바대로 원화도 엔화 약세에 딸려서 같이 올라갔었죠. 그리고 실제로 추경 얘기가 나오고 나서 BOJ가 12월에 인상할 가능성을 내비치자 그때부터 이제 엔화의 약세가 조금씩 꺾이기 시작했고 원화도 1475원 이상으로는 잘 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1월에 BOJ가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런 구도라고 하면 12월에 인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쪽으로 톤을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12월에 하고 내년 6월 12월에 하고 그 다음에 2027년까지 부지런히 금리 인상을 해야 인플레 문제가 일본 경제를 갉아먹는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추경이 들어왔는데 BOJ 의원들이 강경해졌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일본 경제가 되게 좋습니다. 우리 일본 잠재 성장률 지금 얼마로 보고 있냐면 0.6 정도로 보고 있어요. 상반기에 일본 경제가 1.7% 성장을 했고요. 3Q에 좀 주저앉긴 했지만 4Q에 다시 플러스 성장을 시현한다라고 하면 올해 1.3% 성장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 수출이나 설비 투자 모멘텀이 올해 좀 있었거든요. 그게 떨어져 나가고 민간 소비만 가지고 회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1% 성장하는데 역시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잠재 성장률을 실제 성장률이 넘는다는 얘기는 아웃풋 갭이 플러스라는 얘기일 거고요. 아웃풋 갭이 계속 플러스라는 얘기는 시차를 두고 신선식품 제외한 의 상방 압력을 계속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재료다라는 거죠. 이러한 환경에서 추경이 들어왔으니까 경기는 어디로 갈까요? 과열로 가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엔화가 약세이니까 지금까지 뜨뜻미지근했던 수입물가 압력이 어떻게 될까요? 예, 더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BOJ의 대응이 지금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의견들이 수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한 가지 금리 인상 얘기가 BOJ에서 나오기만 하면 엔캐리 청산 얘기들이 항상 나옵니다. 저도 최근에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아마도 2024년 8월의 경험이 굉장히 강렬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랑 지금을 비교를 좀 해보면은요. 그때는 7월 말에 BOJ가 동결할 거다라고 모두가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엔화 약세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불과 BOJ 결정일 3일을 앞두고 니케이 아시아에다가 흘려요. 7월 인상할 수 있다고. 근데 그거는 BOJ 입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제서야 사람들이 기대를 조정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BOJ의 금리 인상이 있은 이후에 금요일 날 미국 7월 고용이 발표가 됐죠.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실업률이 생각보다 많이 오르면서 샘룰을 건드렸죠. 실업률이 빠르게 오르면 리세션에 준한다라는 클라우디아 샘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만든 그 룰이에요. 그걸 건드리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미국에서 리세션 우려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알고리즘 트레이딩 언와인딩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게 사실상 엔캐리의 대규모 청산으로도 연결이 됐죠. 이 얘기는 두 가지 차점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서 먼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BOJ가 갑자기 전격적으로 인상을 하는 거냐 아닌 거냐에 따라서 엔캐리 트레이드 언와인딩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이미 11월 중하순부터 BOJ가 12월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군부를 떼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2024년 8월과 달리 미국에서도 실업률이 단박에 급등할 수 있는 리스크까지는 없기 때문에 마일드하게 지나갈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OJ도 2024년 8월에 너무너무 많이 뛰어서요. BOJ 위원들이 국회에 불려가서 청문회 하고 국회의원들한테 혼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어떤 그림을 다시 되풀이할 가능성은 비교적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 강세가 이루어지게 되면 원화도 약간 약세 진정 압력을 좀 받을 것이다. 국내 요인을 보면요. 10월달, 11월달에 굉장히 바깥으로 돈이 많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특히 주식 쪽에서요. 12월, 11월달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팔았고 서학 개미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반면에 채권 쪽으로는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차익 거래를 위한 2년 이하 중심 외국인 순매수세 더하기 WGBI 편입을 앞두고 벌써부터 5년물, 10년물의 외국인 채권 순매수세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채권으로는 돈이 들어왔는데 왜 원화는 계속적으로 약세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엔화 약세에 연동돼서 움직였다는 부분들이 하나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채권의 경우는 환해지를 하고 들어와서 환해에 미치는 영향이 중립적이지만 주식은 환해지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 확대, 그 다음에 11월 달에 집중되었던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이런 것들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증권 투자 수지 플로우를 좀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 내지는 달러 공급을 좀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 당국의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수출 기업들로 하여금 달러 매도를 좀 하도록 하자. 그런데 이제 그냥 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대미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해외에 사업을 벌려야 될 일도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자칫 잘못하면 원화가 여기에서 더 약세를 가게 되면 달러 매도했다가 나중에 비싼 값에 달러를 또 사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일단 수출 대기업 대상으로 외환수급 안정 협조 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수출기업 투자나 환전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서 필요 이상으로 소극적으로 환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을 좀 차별화하자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이제 11월, 12월 외화 예금을 통해서 저희가 좀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민연금을 좀 활용을 하자라는 얘기도 사실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좀 유의미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한국은행과 통화수합 연장 혹은 확대, 이거는 일시적으로나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투자를 할 때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를 조달을 하게 되면 이게 원화 약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될 수 있으니까요. 대신에 이제 외환 보유에서 끌어다 쓰게 되면 사실은 시장에 미치는 텐션은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할지 말지는 잘 모르겠으나 전략적 환해치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1450원을 상회하는 그런 그림들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라도 전략적 환해치를 하게 되면 적어도 달러 원의 상단은 좀 막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바깥으로 돈이 계속적으로 나간다라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하면 국내에 좀 묶어둘 수 있을 것인가가 사실은 정책 당국과 이제 금융시장에서 해결을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증권 투자 전용 계좌 세액공제 확대와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국장에 투자를 해도 매년 플러스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인식의 확산 같은 것들이 있어야 미장으로 많이 쏠려가지 않겠죠. 그런 부분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해결이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화가 여전히 1470원이지만 그래도 연말에는 이거보다 낮을 거다라고 보는 이유는 대외 변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12월 FOMC는 지나갔고요. 11월 고용 동향에서 계속적으로 노동시장이 부진한 그림들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내년에 연준이 적극적으로 인하를 그래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점도표에 찍힌 대로 그냥 한 차례만 하는 게 아니라 한 차례보단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인식이 좀 확대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가 압력이 생각보다 좀 미진하다라고 하면 이것도 연준의 추가 인하를 촉발할 수 있는 그런 트리거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12월 19일에 BOJ 결정이 드디어 있는데요. 이때 BOJ가 그래도 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호키시한 스탠스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엔화 약세가 한풀 꺾일 가능성이 있고, 중간중간에 일본 춘투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노조가 사측이랑 협상을 할 때 내년에 몇 퍼센트 임금을 올려달라고 얘기를 할 것이냐, 이것도 결과적으로 2026년 이후에 수요층 물가 압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 추경과 더불어서 일본의 내년도 예산이 확장 재정으로 편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이제 BOJ로 하여금 조금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맞물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원화는 지금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연말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수출이 좋다라는 부분인데요. 10월달, 11월달 연속 우리나라 수출은 일평균 기준으로 두 자릿수 성장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근데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1월달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의 28.3%를 차지할 정도로 반도체 쪽에 굉장히 많이 쏠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박과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쪽에서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느냐?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중간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글로벌 제조업이 캐펙스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달려 있고, 결정적으로 미국이 캐펙스를 재개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부분인데, ISM 제조업 지수가 9월까지는 고개를 들었다가 10월부터 다시 꼬리를 밑으로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선박과 반도체를 제외한 일평균 수출은 ISM 제조업 지수에 한 2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움직이다 보니까 11월 달에 솟았죠. 이게 계속 모멘텀이 위쪽일 거다라고 단정을 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의 경우도 보시면은 수출이 3개월 연속 서프라이즈를 내다 보니까요. 이번에는 반도체 위주였고, 그 다음에 반도체의 실적이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기대까지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내년도 순이익 컨센서스는 6조 원대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이걸 다 합쳐서 내년에 지배주주 순이익 추정치를 보면 내년에는 300조 원 시대가 열릴 수 있다 정도까지 지금의 눈높이가 올라왔어요. 따라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코스피도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순이익 비중을 보면 지금 많이 쏠려 있어요. 내년 이익 기준으로. 하지만 히스토리컬 고점 수준인 49.1이나 45보다는 낮아져 있어서 조금 더 쏠려간다고 해서 사실은 매크로 관점에서는 이상할 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에 계속적으로 기회가 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코노미스트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품목별, 국가별로 수출이 늘었냐 줄었냐를 보여드리는 표예요. 11월 달에 보면 수출이 전년 대비 플러스를 찍었던 품목들이 제법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반도체가 있고, 무선통신기기 얘가 휴대폰이고, 컴퓨터 이건 SSD, 자동차가 있고요, OLED가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그 다음에 2차 전지 화장품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딱 놓고 보면 기회가 되게 많다. 다른 쪽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전년 대비 상승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10월에서 11월 넘어갈 때 숫자가 훅 주저앉았으면 이거는 뭔가 구조적인 회복이 아니고 기저효과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기저효과에 해당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그 다음에 OLED, 2차 전지 같은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외하고 반도체, 화장품, 의약품, 그 다음에 SSD가 기반이 된 컴퓨터, 이쪽이 계속적으로 그냥 수출을 견인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다음에 시장도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 수출이 회복을 하겠지만 여전히 그 수출의 회복을 견인하는 품목은 제한된 숫자에 불과할 거다, 쏠려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한 눈높이도 좀 사양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Q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1%대는 충분히 가능하다 올해 이 얘기를 했는데, 그 4Q에 수출 숫자가 저희가 2% 찍어놨는데 지금 10월달 11월달 평균 대비는 한 6% 나오고요. 수입은 저희 예상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생각보다 선방함으로 인해서 올해 숫자는 한 1.1 정도로 지금 높아질 개연성이 좀 있고, 내년에 저희가 2.0 찍어놨는데 상반기 수출 숫자가 생각보다 좋을 가능성이 좀 있어서 2%대 초반 정도로 성장률에 대한 눈높이를 좀 올려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성장률 전망도 한은보다 높고요. 그 다음에 물가 전망도 저희가 한국은행 숫자보다 높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 금리나 사이클은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는 당분간 좀 낮추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모쪼록 연말 연시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이러한 매크로 환경에 대한 인사이트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